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박경림 문학제 문학포럼 일부 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이태희입니다. 일부 시간은요, 1시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일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님 축사 있고, 기조발제, 회장님, 토지학회 회장님 김승준 교수님 기조발제에 이어서 토지 인물열전 두 분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개회사를 회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승종 전주대 교수님, 토지학회 회장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학회 회장 김승종입니다. 오늘 토지문화재단 김세희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회원 여러분들의 그 열성 어린 협조와 참여 덕분에 이렇게 가을 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회는 박경림 문학에 나타난 고통과 치유의 시약으로서 이 시기에 맞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견해와 주장들을 오늘 귀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스태프들과 또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토지문화관 관장이자 토지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세희 이사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세희라고 합니다. 먼저 2020년도 토지학회 문화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처럼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됨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포럼의 주제가 치유인 만큼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치유라는 그 의미가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성인이 되어 사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타인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무엇이 자신의 목소리인지 때로는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에 임해왔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치들이 삶에 대한 가치, 행복에 대한 가치, 가족에 대한 가치, 성공에 대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이었지만 이미 누군가가 써놓았고 밟았던 서사를 쫓아왔을 뿐이라고 때로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쓰여진 서사에 자신을 맞춰 나갈지 아니면 새롭게 자신의 서사를 써나갈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오늘날 상황이 우리에게 원치 않게 기존의 고수해온 가치들을, 그 모든 의미들을 새롭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켰지만, 우리는 과연 이전에도 우리가 얼만큼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재난이 우리에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잊혀졌던 인간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건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기에 비로소 치유라는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곡식이 무르익은 들판에 존재하는 모든 숨결을 지우고 시커먼 정막을 들이온 호열자라는 어떤 재앙이 역설적으로 찬란한 황금빛 들판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존재로서 생과 죽음 사이의 틈새에서 박경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써내어간 서사는 변화의 순간을 살아가는 오늘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치유라는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연구자 여러분들과 토지학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저희 문학포럼의 주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분명 재난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성찰을 하는 계기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귀에 닿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그 회장님, 투자키 회장님의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장 김성렬 교수님의 기조 발제, 치유와 회복의 시대 토지 읽기에 대한 기조 발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전주대학교 김승정입니다. 제가 오늘 기조 발제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복의 시대, 치유와 회복의 시대의 토지 읽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술 대회를 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학술 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입니다. 연일 이제는 50만, 40만이 또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일 세계적으로 50만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120만 명 정도의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유럽은 어떤 2차 그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감염이 많이 되고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어떤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지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지 읽기를 어떤 그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토지에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독법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방법론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초대 회장이신 최유찬 선생님께서 다양한 토지독법을 제시하였죠. 빅뱅의 원리라든가 또 저도 많이 도움을 받은 A형과 분형, 그래서 곡간 부수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중구를 이제 습격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고 월선이가 먼저 만주를 가고 최참관댁을 비롯한 형사리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제 탈출을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이런 A형과 분형의 구조도 토지를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 한해 원리 천이두 작고하신 천이두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한해 원리 원망과 자탄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사김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런 소망과 배려, 긍정적 정서로 승화시키는 그런 역동적 원리가 한이다라는 아주 탁월한 견해를 천이두 교수님께서 1990년대에 이미 제시하셨는데 토지를 읽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명사상은 우리 박경민 선생님께서 여러 수필과 소설을 통해서 또 토지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이자론,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원금을 훼손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금을 훼손해서 이 생명이 시들어간다, 훼손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이 살아생전에 계속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도 토지를 읽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최유찬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해골골짜기 생명, 능동적 공동체론, 진흙 속의 연꽃 이런 것들이 토지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틀, 읽기의 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오늘 결론과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김진석 선생님의 소네와 포월,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써 오히려 참된 그 영으로 참된 것으로 채우는, 비우고 낮춤으로써 오히려
채우고 초월하는 그 원리를 김진석 철학자께서 손해와 후월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토지에 꼭 필요한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학회에서 2018년 토지인물열전을 간행을 했는데 토지에 미처 표현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상상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또 재미있게 재구성해서 이 토지인물열전을 저희들이 출간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가을학회부터는 토지인물열전을 다시 이어가도록 한 것도 이 토지인물열전이 참으로 의미 있는 공법이라고 판단이 때문입니다. 의식의 지도 데이빗 호킨스라는 이제 그 영적 지도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예술 치료라든가 문학 하시는 분들께서 도표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존심과 용기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존심 아래 단계들은 낮은 단계 에너지장에 해당이 되고 용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중용에서 성악까지 높은 단계 긍정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700 이상은 아까 이제 손해의 경지에 들어서면서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빈상한데 태허 이런 단계로서 완전히 이기적 욕망을 비워내고 그야말로 그 신성스러운 훈육마라고 하고 그리고 흔히 성령이라고 하는 신성한 영으로 채워진 깨달음의 단계가 700 이상 1000이라고 호킨스가 이야기인데 먼저 제가 치유와 회복의 그 읽기의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데이빗 호킨스 그리고 레비나스 그리고 이 카렌 암스트롱 세 분의 어떤 그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민혜와 조준구 토지에서 가장 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혜와 조준구는 이런 수치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민혜는 그 사형자의 그 살인자의 아내라는 그런 그 이제 그 혐의 또 그런 그 비난을 받으면서 형사를 살지 못하고 이웃마을을 떠돌는 가운데 뭐 아주 험한 일들 매춘을 비롯해서 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수치를 겪고 또 그 이후 이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용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수치를 느끼기도 합니다. 조준은 뭐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지만 최치수에게 뭔가 늘 눌리고 조롱당하고 그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최참판대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어떤 시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심을 가장 낮은 단계의 수치심을 갖는 경우에 자기를 혐오하고 파괴하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이런 정적 에너지들은 하나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 분노 이런 크게적인 그런 에너지와 결합이 되면서 더 그 에너지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혜와 조준구는 인간 능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느낄 고통이라든가 그런 힘든 그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돈과 어떤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의 욕망을
세우려고 급급한 그런 모습,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요. 행복의 근원이 자신의 외부, 돈지, 권력 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행복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욕망, 개인적 욕망, 몸과 마음의 욕망을 이겨내기는커녕 더 꽉꽉 채움으로써 긍정적 에너지, 신성한 영향이 그 내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근본적 결핍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특히 작품을 보시면 가장 추악한, 아주 불쌍한 이동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억지를 피우고 아주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 임종을 하는 데에서 결국 자기를 비우지 않고 이기적 욕망만 채우려고 할 때 어떤 치유를 맞이하는가, 얼마나 인간이 수혜해질 수 있는가를 이민혜와 조준구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귀녀는 처음에는 그런 신분, 자기의 열악한 신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살인과 어떤 그 거짓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 강포수의 그런 사랑, 에 감동을 해서 으로 참여를 합니다. 당신하고 살 것을.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 욕망과 분노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해방되어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성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면을 비워내고 그 자기에게 강포수의 사랑을 비롯해서 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떤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 내지는 이웃심.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어서 임종장군이 조준구와 이민혜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우천 선생님께서는 이 귀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두고 세상을 살면서 원한에 사로잡혔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순순하게 따다고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장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부심 또는 자존 우리가 자부심으로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호킨스는 특이하게 이 자부심이 오만이나 긍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조영하가 가장 이 자부심 단계에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조금 공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금방할 수 있는데 조영하는 이 동생이 사랑하는 임명과 결혼하고 그와 아주 불화를 이루고 의도적으로 분리를 맺고 이혼을 선언하고 이렇게 강간에 가까운 성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물론 암에 걸렸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전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부심에서 긍정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 단계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영아의 동생 조찬아와 또 임명은 형처럼 부정적인 에너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 남은 유산을 임명에게 주고 돌아가도록 하고 임명이는 그것을 지지산 독립운동 세력에게 권력을 기부하는 그런 용기와 자발성의 단계로 나아가서 결국 그 과정에서 물론 조영아가 뭐 이렇게 오가다의 사회에서 태어난 소지를 키운다든가 또 임명이가 자살까지 또 생각했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은 조영아와 달리 긍정적 에너지로 나가는 발전하는 유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병수, 김한호 이런 인물들은
가장 고통을 많이 겪고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에너지, 수치라든가 주의식이라든가 좀 분노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렸던 인물이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특히 이제 조병수는 아버지 조중준과 찾아와서 뼈를 걸고 괴롭힘을 강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한결같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조중준의 죽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은 살인자 아버지와 또 밀정인 형 때문에 역시 수치를 많이 당했지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국민운동 자금을 이동한 오히려 형의 그런 신분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의 아들이 강주 학생과의 어떤 그 참여하게 되면서 이러한 실험과 역경을 극복해서 참으로 평화로운 분단계에 이르는 그래서 토지에서 많은 감동을 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레비누스 결국 우리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만큼 우리 주체가 형성이 되고 발전한다는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타자가 겪는 고통 이렇게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병이 안 걸렸으니까 나는 뭐 안정된 급여를 받으니까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결국 나라는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형성된다는 이런 그 레비나스의 철학은 오늘날 참으로 또한 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에 대해서 정말 그 토지전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죠. 거짓없이 살아가고 인간의 도리를 위하여 무섭게 견뎌했으며 자신의 존엄을 허물지 않았던 이것이 결국 이 시대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정말 초유의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동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은 정말 평범한 농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득 들어있는 국민회가 아들을 구하지 않고 대계를 불구덩이에 다시 내던지기도 하고 또 월선이 남겨놓은 돈을 그렇게 국민회가 탐을 냈지만 이제 뭐 떠나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국민운동 세력에게 보내고 이런 어떤 순간순간 그 전에 뭐 하만대 이제 뭐 시신을 처리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서 항상 그 도리 흔히 노자에서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그 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을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양반, 부자, 양반 여성과 결혼했으니까 출세했다. 우리가 흔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돈많은 여성과 결혼해서 덕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부러움과 어떤 지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훗날 한국이 그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고는 지난 남의 땅에 탐욕적이 오가고 이심이 못되는 천혜의 고아의 처녀가 강했으면 얼마나 강했겠느냐. 진정으로 자기가 서희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서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실 서희와 결혼했을 때 자기가 오히려 정말로 빡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시를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서희와 결혼하는 그러한 그래서 미움까지도 벌레까지도 그 벌레의 고통까지도 껴안으려고 했던 같이 아파했던 공감했던 길상이 서희와 결혼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어떤 욕구
출세나 뭐 편하게 살려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원 모침에 땅에서 인지할 때 없는 한여성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레나스로 뭐 지금 뭐 우리 이제 인문학 분야에 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우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 이게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보면은 너무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암스트롱이라는 여성이 보여주고 있어서 교수이거나 종교학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방송 작가였습니다. 뭐 학위도 못 받고 학교에서 간질병 때문에 쫓겨나고 그랬지만 꾸준히 자기가 영향을 키웠는데 그 힘이 된 8년간 수녀 생활이죠. 수녀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축제 시대는 기원전 9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의 시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와 사상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21세기에 이르러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이 딱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공자가 얘기했던 그 물시여인 또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라는 그런 예수의 황금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감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복잡하고 그 수많은 사상과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딱 황금률과 공감능력으로 요약할 수 있어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그 배제할 일도 없고 결국 우리가 명령이 인류가 생존하나 발전하기 위해서 이 황금률과 공감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책이지만 이 마음의 기본은 그 암스트롱의 전기죠. 그래서 꼭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리산 동남운동 세력을 이끌고 조국의 능력을 위해 본문을 얻으며 국가가 시달리던 일에 응답하였는데요. 그 강세의 꿈에 나타나서 결국 대비 큰 자비를 이제 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서희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서희가 주인공인지 누구나 알면서도 이 서희에 대한 어떤 분석이랄까 평가가 또 좀 부족하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장면부터 1권부터 1권 첫 부분부터 26권 끝부분 마로니의 예북수를 그 기준으로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서희고 서희는 절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만 후에 그 아들 윤국이 어머니가 내려오셔야 돼요. 그런 얘기도 듣고 아들이 공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뒷사람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은혜가 가는 수탈방에게 뼈대를 세웠다는 자부심을 이제 상처를 입지만 또 빈탕한데 맞춰 놓는 경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쇠사슬이 풀리는 해방을 맞이해서 쇠사슬이 풀리는 건데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서석 우영호 한국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최근에 와서 다시 평가받고 있는 우영호가 수사 음화를 이용해서 태어공을 빈탕하는데 결국 이기적 욕망 이것을 다 비우고 를 전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 전체와 연결시키고 결국은 어떤 자유로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제에 도달하는 것을 빈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서이가 이 제나의 설나라고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제나의 지차장한 인물로서 토지의 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지만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져 내리면서 오히려 얼라로 건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토지 전체를 읽는 우리의 하나의 방법이 되리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허위의 서사가 빈탕한데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미 이제 이용이라든가 또 일상이라든가 조정이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주갑이 도달한 경지가 결국 빈탕한데 맞춰 논의는 경지, 태어공의 경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자의 고통에 응답하고 이기적 욕망을 비호하고 이제는 인류 전체, 우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치유법이 아닐까 토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기저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인물 열전을 두 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배은 숙명여대 교수님의 그 허윤보에 대한 제목이 순전한 자유인 허윤보 추적기라고 다루셨네요. 자, 인물 열전 최배은 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최배은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인물 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 열전에 맞게 허윤보 전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정보가 전을 쓰기에는 너무 없어가지고 전을 결국 못 쓰고 그 허윤보의 점과 같은 인생을 열심히 추적해가지고 결국 허윤보 추적기를 이제 썼습니다. 허윤보의 자치, 토지의 이제 1부부터 4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허윤보의 자치를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파악한 허윤보는 네, 허윤보는 보통 이제 자유인으로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보통 의미의 자유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이 허윤보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이렇게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전한 자유인이라는 제목을 이제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허윤보를 통해서 결국 박경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허윤보의 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윤보는 이 토지의 무대에서 이용이나 김영경처럼 꾸준히 살지 못하고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명도 짧지요. 그래서 1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 인물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예, 1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동화토지나 청소년 토지의 세계에서는 이 존재 자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청소년 토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이 중요한 허윤보가 사라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화토지에서도 생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인물 중에서 이제 누구를 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윤보를 뺄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슷한 인물로 이제 이용을 뺀다. 그러면 이용은 딸린 식구가 너무 많잖아요. 부인도 셋이나 되죠. 거기에 아들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끝까지 또 김길상과 같이 독립운동도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을 뺀다고 한다면 이 토지의 기둥이 막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보는 딸린 식구도 없죠. 주거비처럼 별로 사랑한 여자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허윤보 자체는 이 스토리층에서 좀 기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허윤보를 뺀다고 해서 이제 토지가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윤보는 이제 잊을만 하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이나 그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기에 등장합니다. 주로 보면은 맨날 용이랑 월선이 서로 서로 이제 떨어져 있고 오해를 할 때 막 중매쟁이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끌어내고 무언가 연상하도록 할 때 주로 윤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층에서는 이렇게 약하긴 하지만 그런 보조적 인물로 묶어두기엔 윤보는 너무 자유롭고 스스로 빛납니다. 무엇보다 토지의 주요 인물과 매우 다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가끔 등장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즉 작가는 허윤보를 다른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매개로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인물이 대체할 수 없는 성격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허윤보는 스토리층에서 보조적 인물이지만 의미 구조로 볼 때 주제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사상 및 작품의 의미를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석하려면 허윤보는 간과해선 안 될 인물입니다. 이제 청소년 토지 같은 경우에 그 허윤보가 이제 사라지니까 허윤보가 했던 행동을 이용이 한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윤보는 그러니까 이용은 허윤보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허윤보가 했던 행동들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물의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일부에서 윤보가 이제 제목에 등장하는 경우는 1편 7장 상민 윤보와 중인 문의원, 5편 14장 돌아온 윤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심리나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윤보가 이제 등장하는 그 자체는 제가 자료집에 이제 자세하게 다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윤보는 이제 1860년대 겨울에 출생해서 약 40대 후반에 사망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97년 이제 30대 중반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윤보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용천 질화를 선택한 결과이고 작자적 서술자의 논평에 의하면 혁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보의 그 혁기는 토지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보의 삶을 추적하고 그의 성격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추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윤보를 순전한 자유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분적으로도 자유롭고 사상적으로도 자유롭고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물로 보았습니다. 먼저 이 토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분제가 철폐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그 신분제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보는 그렇지 않은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윤보를 양반을 희롱하는 상민으로 보았습니다. 이 1860년대에 태어났다면 아직 신분제가 공고하던 시기에 성장한 인물입니다. 윤보는. 하지만 이 의식이 평살이 어떤 사람보다 신분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 일화가 몇 편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용이 이제 최참판 댁으로 가는 문의원을 보고 서방님, 최치수죠. 서방님이 편찮으신가 또 하니까 평생 니는 매이 살아야 인제밖에 못 되겠다 하면서 용에게 뿌리 박힌 신분의식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윤보는 양반에게 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그들을 희롱합니다. 김문장, 조중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사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던 윤씨 부인도 희롱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3권에 거기 보면 이 과수에 대해서 이제 너는 살아 애썩이고 나는 죽어 살썩이고 썩이기는 일반이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윤씨 부인이 최치수를 잃고 어린 손녀 서희에게 가문의 땅을 답사시키기 위해서 행차를 쭉 하는 거죠. 그 행차 장면을 보고 일부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윤씨 부인도 자기를 향한 조롱인 것을 느끼지만 기분 나빠하기보다 윤보의 어느 누구에게도 매어 살기를 싫어하고 자기 존엄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윤씨 부인은 자기가 최참판가의 주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공살이를 했다는 피로감에 졌습니다. 여기서 윤보와 윤씨 부인의 위치는 역전됩니다. 즉 윤씨 부인이 느끼는 가문에 예속된 삶의 비애를 윤보와의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김문장과 윤보의 사이를 보면 둘은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둘은 신분이 다르고 서로 늘 의견이 다르면서 이상하게 배짱이 맞고 정이 통해서 꾸짖는가 하면 놀림을 당하면서 미묘한 우애가 흐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윤보는 이 김문장이 이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은 비밀도 알고 있습니다. 즉 양자를 얻으려고 혈안이 돼서 촌수가 뭐 거의 10촌도 넘는다고 하는데 이 먼 떠돌이 총각을 찾아서 떠나죠. 이 사실도 윤보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문장은 윤보가 일으킨 의거에 동참해서 둘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항쟁은 윤보가 지휘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도 윤보와 김문장의 위치는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중구인데요. 조중구는 윤보에게 희롱만 당하는 게 아니고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죠. 윤보는 이제 조중구 앞에서 그 장날이면 장바닥에 나타나는 각설이 때와 같은 몸짓과 목소리로 희롱하기도 하고 이 장면이 바로 그 흉년이 들어서 김인사를 이제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그 조중구 내에 이제 그 곡간을 털 때 윤보가 이제 조중구를 대거리하죠. 또 의거를 일으켰을 때 이제 지서방처럼 원래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제 하지만 조중구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윤보가 가야 할 걸음을 늦추지도 않습니다. 즉 윤보에게 조중구는 김평상 같은 위인이고 별로 상대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윤보와 조준구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보가 압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윤보는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을 초월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윤보는 부당한 일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의인이지만 그 목표나 특정 사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윤보의 행적 중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일은 동학 민중공기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윤보는 군대 예산에 반발한 조선 군인들의 항거에도 뛰어들었고 경술국지 즈음에선 의병항쟁에 동참해서 일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항쟁은 어떤 일관된 사상이나 입장을 대변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즉흥적이고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적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서술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도 교도도 아닌 윤보에게 이제 그 농민들과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건 신분이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심이 없었던 만큼 그네들보다 여유가 있었다면 있었다 할 수도 있겠고 순수했다면 순수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식한 윤보가 혁명에 대한 자각을 가졌었던지 그것은 의심스럽고 그의 행동을 일종의 협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을는지, 즉 윤보는 신념을 가질 만한 종교도 믿지 않았고 사상도 알지 못합니다. 절박한 이해관계나 지켜야 할 신념도 없으면서 그를 사지로 뛰어들게 하는 원동력은 서술자가 말한 협기, 곧 남의 어려움을 돕거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로운 마음이 의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부당하게 당하는 약자 편을 듭니다. 동학 민중공기는 물론이고 해산당한 조선 군대를 위해 싸우고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에서 의병항쟁에 참여한 것도 민족주의적 사상에서라기보다 해산당한 조선 군인들과 침략당한 조선의 처지가 윤보의 윤리적 감성에서 마땅히 도와야 할 약자의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토지에는 불의에 대항하는 여러 의인들이 나옵니다. 이동진, 권필은 쭉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허윤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이나 개인의 원한과 야심이 항거의 추동력이 되지만 윤보는 사상을 초월하고 개인적 욕망을 벗어나 사람된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다는 자세로 임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윤보는 개인적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탈속적 현인으로 보았습니다. 윤보는 자기 욕망을 앞세운 물질이나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곰보목수 윤보는 다른 지역까지 이름을 날리는 뛰어난 장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집은 지붕도 제대로 얹지 않은 초가집이고 세간살이도 꼭 필요한 것뿐이 없습니다. 부자들이 집을 지어주고 받은 품삯이 적지 않지만 평사리로 들어온 그의 주머니는 언제나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돌아오던 도중 전멸하다시피 된 보리밭을 바라보며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주고 태평스럽게 마을까지 당도하고 뒤에 이제 제가 생략을 했는데 마을에 와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나아가 윤보는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사리에서 집보다 관을 더 많이 짜고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해 줍니다. 김평산의 아내 하만떼기 시신, 또 전염병으로 죽은 강청떼기 시신, 흉년에 굶어 죽은 서서방의 부인 시신도 수습합니다. 소설에 묘사된 윤보의 심리적 성격은 탈속적이고 어집니다. 그것은 노력과 의지에 한 것이 아니라 윤보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선함입니다. 더욱이 윤보는 자기 선행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윤보는 봉기처럼 지나치게 속물적인 사람들을 희롱하고 꾸짖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러한 윤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박경리의 어떤 사상의 일면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보는 맑고 곱고 넓고 단순합니다. 그는 사람의 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살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람의 도리는 김문장이나 이용이 생각하는 유교적 추묘와 거리가 있습니다. 윤보도 자기 생일날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벌쳐도 게을리하지 않지만 김문장이나 이용처럼 후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운명을 알고 그에 순응하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도나 사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운명에 순응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초월한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그가 일을 하거나 인생에서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 가에서 이제 가가 결국 뭐냐면 일자무식의 어린 진작과 직감으로 철통 같은 집을 짜세우던 대목수 윤보에게는 싸움에서도 어린과 직감으로 민병을 보아
그 민병을 모아 철통같이 뭉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잘하는 바느질쟁이는 조각을 내지 않고 옷을 마르며 기량적 목수는 동가리를 내지 않고 제목을 다루듯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학 농민 전쟁에 참가했던 윤보의 태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술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윤보는 지식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익히고 깨달은 원리에 의해 집을 지었고 그 원리는 조각을 내지 않고 옷을 마르는 바느질쟁이, 동가리를 내지 않고 제목을 다루는 기술과 비슷한데 도가에 보면 왜 그 짐승을 도축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또 같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이제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는 극이 땅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이치듯이 사람의 경우도 매한가지 이치를 끼니 낚싯줄이나 내려놓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용촌 지랄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게 나한테는 걸맞을 기다. 라면서 윤보가 이렇게 인생을 날씨와 같은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고 자기는 세상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용천 지랄을 하다가 그럼 죽는 것이 알맞다면서 이제 의병에 이제 뛰어들기로 그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영웅 심리라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항쟁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운명적으로 그것을 이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윤보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도리는 도가적 특성을 띱니다. 이제 박상민 선생님의 그 이전 연구에 보면 이 토지에서 사람 때문에 도리와 욕망이 이 양가적 태도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작중 인물들은 도덕 원칙을 배반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고 작품 전체를 통해서 인물들이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수용되고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토지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보는 바로 이러한 인물들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토지에 존재하는 동안 사람 때문에 도리를 다한 떳떳한 인물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제도, 사상,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윤보는 토지에 등장하는 욕망의 주체들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토지에 등장하는 사람됨이나 생명 철학 그리고 자유에 대해 도가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를 제기하면서 토지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제가 다 못 찾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박경리의 시를 가지고 이 노장사상과 연결지어서 이제 연구한 건 있었는데 이 토지에서는 제가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선생님의 윤보에 대한 허용을 시작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아까 윤보가 하셨는데 윤보가 윤씨부인 행차할 때 흘러오는 저 가수야 하면서 스티로하던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말씀 중에 윤보가 일찍 죽어서 다루기 쉬웠다고 했는데 저도 윤보 너무 일찍 퇴장을 해서 아쉬웠는데 2부에 가면 주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유가 등장합니다. 아쉬운 분은 주갑에 비해서 자유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방으로 작년에 토지학의 연구들이 된 토지 인물연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을리에서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물연전 경희대 한정희 교수님의 김평산 이야기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평산 인물 열전을 맡은 경희대학교 한송희입니다. 앞서서 이 최배원 선생님께서 지금 허윤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두 인물 열전의 대상인 허윤보와 김평산은 어떻게 보면 이 포지일보의 주문된 평사리에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양반이 평산을 희롱하는 윤보의 모습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탈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의인인 윤보와는 다르게 평산은 작품 속에서 특히 세속적인 악인으로 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두 인물이 모두 토지 일부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서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김평산 열전의 제목을 건너지 못한 황금의 무지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구한마을 몰락 양반으로서 본인이 원했던 삶에 도달하지 못한 몰락했던 김평산의 삶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크게는 제가 5장으로 인물 열정 구성을 했는데요. 1장은 김평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갈무리를 해본 장이고요.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김평선의 서술한 그 원문을 중심으로 제가 김평선 전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김평선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시면 김평선 토지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선은 토지 일부 1편 10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3편까지 나오는 인물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마을 사람들의 대화나 어떤 마을 경험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김평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평선이라는 인물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1, 2, 3편 1편의 10장입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적인 분량으로 볼 때는 몇 장면 안 나오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주요 내용이 토지의 내용이 어떤 평사를 천천하게 몰락이라고 볼 때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최춘수를 죽이는 것에서 되는데요. 그 죽음이 평상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또 내용상으로는 전체 이야기의 중심부에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서일행이 그 용정 이주 생활에서부터 여러 악행을 쌓고 있는 그 김두수라는 인물이 또 김평선의 첫째 아들 거북이기 때문에 토지 전반에 나오는 아비축에 이 두 부자 김평선과 김두수가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김평선이 이 작품에서 그 양적인 그 위치하는 다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평선은요, 그 개다리 출신의 몰락한 양반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술과 노름에 빠져있는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시정 잡입에 못지않은 타락 있고요. 중인 집안 출신의 하만댁과 납혼을 한 인물이고 거부와 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김평선을 요양을 묘사하는 부분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래 인용한 부분이 이제 가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인데 땅땅하고 살찐 몸, 띵띵하게 푸른 배, 양볼이 띠룩띠룩 빛살이고 좁은 이마판에는 붉은 주름이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아마도 작가가 탐욕스럽고 포악한 그 김평선의 성격을 외형 묘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첨발 내용으로는 이게 토지가 완간이 된 이후에 이제 2004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토지인데요. 이 작품에도 계속 김평선과 첫째아들인 김두수, 즉 김거북이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게 여러 번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차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드라마에서 김평선과 김거북을 유해진이라는 한 배우가 동시에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김평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물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2절부터 5절까지는 소설 원문에 김평선이 등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김평선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서술해 본 것입니다. 이 원문을 제외하고 서술한 부분을 낭독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상은 오늘도 별 수 없이 그놈의 집구석으로 들어와야 한다. 새벽녘까지 함께하던 강수처럼 차라리 휘적휘적 산이나 하며 강산을 거니는 게 나을까 생각한다. 바지런은 떤다고 재물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늘상 요리조리 바삐다니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가깝게 온다. 아이들이라고 살갑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사냥감치듯 평사선으로부터 저만치 자라나 버린다.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아내가 끓여놓은 계란국에 밥 한 그릇 비우니 그래도 대접받는 기분에 평산의 마음이 풀어진다. 낮부터 할 일도 없고 해서 평소처럼 마을 구경이나 나가보는데 저만치서 막달래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뭔가 도둑맞았다는 건데 아마도 아들 거북이 짓으로 단정하고 하는 악다구니일 테다. 그러나 좀 훔쳐먹으면 어떤가. 아니 양반이 성묘것을 좀 가져가 먹고서니 그것이 제값게 저리 따질 것이야 된단 말인가. 그리 생각하려 해보아도 평상의 기분이 상한다. 그렇다고 대뜸 가서 같이 대거리를 할 수는 없다.
뒤에서는 나랑님도 한다는데 어디까지나 그 앞에서 함부로 나불거리지는 못하는 것이니 어디 떠들면 떠들어보라지. 그런다고 너희 처지가 바뀔 수냐.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평산에 안에 함한때기는 좀 후하다. 그럴수록 평산은 화가 치민다. 중인집안 출신으로 부하 혼인했으니 다른 마을 안악들과는 다르다 싶은 통거지야 그렇다 해도 마치 양갓집 교수인 양 말없이 온갖 집안일과 평산을 뒤치다가 해내는 것을 보면 평산은 왠지 고마운 마음보다 심술궂은 마음이 앞서곤 한다. 밖에서는 거북이의 도둑질로 한방 소란인데 집구석에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또 평산에게 머리를 수그린다. 그에게 저녁 상명을 함한때가 눈치를 본다. 평산이 밥을 다 먹고 내주며 자리를 들어앉자 그녀는 아들 중 그나마 단정한 성의 한복이에게 그를 가르친다. 바느질 술수로 이름나있기에 평소 같으면 배틀에 올라야 할 텐데 아무래도 평산의 눈치를 보는 데 그의 마음이 영 갑갑하다. 그냥 장터 하나 또 나가 술이나 마셔야겠다 싶어 집 밖을 나와 단문이를 돌아서는 평산의 뒷공문으로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에 배짜는 소리가 들러붙는다. 악몽 같은 돼지 뼈가 빠지게 하다가 뒤지기가 더하려고 그것도 다 제법이지. 평산은 생각한다. 그러나 기어코 일이 터진 모양이다. 평산이 집 안에 들어서는데 한번비는 울고 방 안에서는 거북이의 까마치는 소리가 한창이다. 본시 집에서 매질은 평산의 몫이 한한댁의 몫은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저리도 엄하게 다스리는 건 뭔가 단단히 사단이 났다는 것이라 평산은 짐작해 본다. 단단히 걸어잠근 꼬리를 홧김에 밀치고 들어서 평산은 자초지종을 듣는다. 막달래가 안에 함한댁에 몇 전에 지난번 판에서 평산의 뒤에 치던 묵지거리를 다시 들어놓은 모양이다. 뒷말이나 찾는 것이지 앞에서 한다는 것은 요것들이 이 양반 김평산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였다. 평산은 당장 걸음을 옮긴다. 평산은 평소에도 집안일이며 모두 함한댁에 밀어둔 채로 노름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작고 양반이라면 체면치레하고 싶어하지만 말이며 행동이며 여느 양반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남정네들은 주로 행동으로 그에 대한 마음을 담아내고 아낙네들은 들으라는 듯이 숙덕이는 것으로 그에 대한 악담이나 함한댁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하곤 한다. 평상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이 뒷말하는 것을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또 그들과 자신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불어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전의 성성과 평산을 욕한 막달래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개나리 출신이니 노름판을 부정 뜯어먹는 건달이니 망나니 하고 뒷구멍에서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았지만 명색이 양반이라 면대에서 서보지 않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온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막달래가 이전에 양반 꼴 좋네, 썩어지는 양반이라고 떠들어대도 평산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 아들 거북의 도벽 행동을 평산은 불어 눈감아지며 부추기고 있던 차여서 그만하면 넘어가기 좋다고 생각하는 참이다. 그런데 제 아무리 답답하고 정없는 아내라 할지라도 제 집사람은 함한댁에 거북에게 노한 연연과 막달래의 육직이 있다고 하니 이참에 마을 사람들에게 분부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그래서 평산은 막달래로가 오로지 양반 상의 신분차에만 생각하고 그녀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코피를 쏟을 만큼 주먹질을 해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리고 막달래가 울부짖지만 평산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좀 알았을까?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개나리 소방 양반도 너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양반이라는 것을. 평산에게 겉으로나마 조금의 호의로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사냥꾼인 강포수. 가끔 산에서 내려온 강포수와 노름판에서 어울리면서 안면이 익어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포수가 평산에게 하는 행동과 말투는 그나마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평산사는 간혹 노름판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강포수에게 나누기도 하고 강포수의 사냥감을 연주를 해주는 일도 스스럼없이 한다. 그런데 강포수로부터 듣게 된 의외의 말은 평산의 말씀을 띄게 한다. 바로 최찬댁의 여종 귀녀가 강포수에게 금가락 한 짝의 남자들을 홀린다는 물건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직 처녀인 귀녀가 무엇에 그것이 필요했을까? 평산은 직접 귀녀와 대면하고는 그것이 최치수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다. 평산의 귀신 같은 눈치는 이 기회를 잡아채야만 알았다. 게다가 평소 눈에까지 보이는 이 평사리에서 본인과는 다르게 참 양반으로 불리는 최다와 양반들이니
평사는 평소에도 최치수가 양득지 않았다. 그저 재물이 공고했을 뿐 무엇이 최치수란 사내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인지 게다가 치수는 바깥으로 잘 하지 않는 번듯한 춘실에 나선 것도 아니요 오직 최변의 집안을 일으킴은 여인들의 의지인 바가 아닌가. 평사는 비록 손가락질 당하나 대를 아들로 두비나 됐지만 치수는 어린 여자의 서희 하나가 아닌가. 평사는 옆에는 우직하게 제 곁에서 가소를 일구는 한만댁이 있으나 치수의 아내는 어떤가. 집안의 종류가 눈이 마저 달아나지 않았던가. 비교하면 할수록 치수가 더 나은 것도 없다면서 평사는 그에 대한 은밀한 증오를 싹틔우고 있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치수에 대한 평사의 증오를 합당한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최가의 재물을 좀 나누어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끌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산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고 과욕이었다. 귀녀와 칠성과 함께 공모한 평산의 바람은 처음에는 그저 최가의 재산을 조금 나눠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허물 좋은 양반으로 살아가고 싶은 바람 그것이었다. 귀녀의 임신 사실과 업무를 눈치챈 칠수는 한 발 앞서 귀녀와 부모를 흠모하던 강포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 여자로서 물리침을 당한 원한과 노비로서 짓밟힘을 당한 원하는 품은 귀녀의 마음에는 이제 칠수에 대한 복수심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평산에게 칠수를 교사할 것을 종용하고 무시무시한 압력을 가하되 평산을 노려보던 귀녀의 계획에 평산의 산분으로 평산을 지켜왔던 친천판댁의 당주 칠수의 숨을 쏟는다. 최칠수의 죽음으로 귀녀는 자신이 된 칠성의 아이를 칠수의 아이로 수려하였으나 윤씨 부인은 최칠수가 생산 못하는 몸을 들어 그들의 죄상을 밝혔고 평산과 귀녀와 칠성은 바로 끌려갔다. 하만댁은 평산의 죄상을 알자마자 그가 목을 매 죽었다. 그것이 양반과 여인의 둘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남아 더 흉한 대접을 받는 사상이 지아비 김평산의 죄를 함께 짊어진 16살 낳는 것 그것이 하만댁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평산은 그러한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순수 자백한 귀녀와는 달리 끝까지 자신의 죄를 귀녀에게 칠성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추악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마지막까지 평산은 몰락한 양반으로서도 그저 한 사람으로서도 누구에게 눈길조차 받을 수 없는 악인이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저편에 펼쳐진 황금빛에 도달하는 것이었으나 평장에서 사라지던 날 평산은 그저 몰락한 양반으로라도 생을 연명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둘이 선택했을까. 네, 여기까지가 김평산 열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